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 평범하지 않은 시각으로 선입견 버리고 깊고 넓게 분석해드립니다.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이끌 두 분 모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슈 팀장 김한결의 기자. 안녕하세요. 법조팀장 손정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루하루 바쁜데요. 일단 네.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서.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서. 네,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도 조금 더운데요. 네. 바람 시원합니다. 그렇구나. 날씨가 시원하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 주변 사람들 날씨가 더워져,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 서늘해지잖아요. 추워져 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요새 딱 길에서 네. 노상에서 뭐 이렇게 맥주 한잔 먹기 딱 좋은 시기여서 너무 좋습니다. 노상에서 술 먹는 거 금지예요.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노상 방류만 금지인 줄 알았는데 노상 술도 금지입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야간 시간이나 노상에서 파라솔 공공장소에서 술 먹는 걸 금지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저기 신문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곤 했어요. 네, 저도 낭만이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네. 맥주 한두 캔. 네. 그렇습니까? 한 두 캔 하는 거 보면 잘 드시는데. 그렇죠. 보통 한 잔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딱 양을 말하는 양이 캔이 크니까요. 저희 주량은 맥주 한 잔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은 또 치사량입니다. 길에서 산책하고 이러기에도 굉장히 좀 저녁 산책 좋아요. 네, 산책 좋습니다. 산책 추천해 드립니다. 그나저나 김한 기자는 취재하느라고 바빠서 요새 뭐 취재합니까? 저는 요새 영상뉴스부에 있어서 보통 이제 유튜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한겨레 유튜브 채널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어요. 자, 사건 번호 0511, 오늘의 사건명은 사랑이 아닌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 이슈팀장 김한 기자 브리핑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충격 받으셨던 사건이죠. 이른바 이제 신당역 스토킹 사건 살인인데요. 전주안에 대해서 그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이제 이런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검찰이 이제 요청을 한 건데요. 뭐 사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9월 14일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아이고. 이 범행을 왜 저질렀냐? 이 피해자의 신고로 다른 스토킹 범죄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선고가. 네. 근데 이제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에 그 여성을 이제 찾아가서 살해한 사건인데요.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으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살해를 하기에 앞서서 피해자의 이제 주소지와 근무 정보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했고 범행 도구 같은 거를 치밀하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토킹 범죄의 한 특징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당시에도 이걸 이제 계획 살인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죠. 그리고요 스토킹 범죄 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렇죠. 범죄를 그러니까요 잘 아는 사람이 예전에는 남자친구였어. 예전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속속들이 잘 알아.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범죄자로 어이구 무서워라. 스토킹 범죄가 많아요. 그런데 처벌이 미미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많습니다. 네, 일상이 무너진다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누가 보면 뭐 매일 연락 오고 찾아오는 거 강력 범죄는 아니니까 네. 좀 경솔하게 좀 경미한 범죄라고 취급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찾아가도요.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네, 말하는 그 얘기 많이 하고요. 있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좋은 사이였는데 좋게 말로 잘 끝내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곤 했어요. 네, 지금은 좀 과거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법조인들이나 수사관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범죄가 스토킹 범죄입니다. 네. 첫 번째는 처음에 경미하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들의 스펙트럼이 넓다. 처음에 좀 쫓아다니다가 포기하고 경범죄만 저지른 사람과 또 이렇게 처음에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성범죄나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람, 이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처벌이나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현장에서 고민되는 사건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데 살인까지 간 사건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전형적인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변모한 사건입니다. 그래요? 벌써부터 일단 무섭네요. 이석준 아마 이름들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인데요. 일단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자행했고 이를 한 부모가 이것을 신고하자 부모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부모인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집에 있던 10대 그 남동생에게 이제 살인 미수죄를 저질러서 중태에 이르게 한 사람인데요.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 무기징역 당연히 선고됐고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미수 80시간 나왔습니다. 이 이외에도 강간상해 그리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 개인정보법 위반죄 등등 모두 유죄로 판단이 된 사건인데요. 이 안타까웠던 것은 피해자 A씨는 그 당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A씨가 타깃이 아니었습니다. A씨를 평생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A씨 부모를 타겟팅해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이고요. 아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네. 네. 일단은 이 앙심을 품고 처음에 이제 주거지, 그러니까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흥신소를 통해서 이제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부모 집에 택배 기사를 사칭해서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가 됐었고요. 검찰에서는 1, 2심 모두 사형을 구성했었습니다. 이 이석준은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보복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워낙 범행이 잔혹하다 보니까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지를 넘겼던 흥신소 업자도 징역 1년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가담했던 구청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를 팔아 넘겼는데요. 흥신소에 팔았죠? 예, 돈 받고 넘겼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돼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취재할 때 김한 기자도 네. 그러는데 흥신소 네. 이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정보를 얻거나 그런 적. 뭐 흥신소까지는 아니고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은 뭐 그러니까 찾아와서 만나본 적이 있었죠. 저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저 기자 생활 처음 했을 때는 있잖아요. 주민등록 등본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 그리고 카드 내역, 은행 내역을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팩스로 누구 것 좀 넣어줘봐. 그때는 받았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그것도 불법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때. 네. 불법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흥신소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뒷조사해 주는 사람. 근데 저는 흥신소 업체를 한 서너 군데 데리고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보망으로 써가지고 음해 취재를 많이 하셔갖고. 네, 아니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공적 목적으로 다소 불법적인 일을 네. 한 것과 네. 이거는 범죄를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한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거 반성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흥분하지 마세요. 처벌 안 합니다. 수사 안 들어와요. 근데 괜찮습니다. 자, 시행되고 나선 제가 다 끊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데 흥신소 찾아가서 뭘 찾아달라 뭐 해달라 이거 불법일 가능성 매우 큽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흥신소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용역 업체들 네. 요즘엔 탐정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현수막도 붙어 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의뢰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한 4일, 일주일 쫓아다니는데 한 220, 330, 550 이제 정가는 아니니까 요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합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공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따라다니는 건 현재로서는 네. 합법이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사생활 침해하는 그 업종들은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는 이혼 사건 상간녀 소송 많이 하니까 이런 사람들 심부름센터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합법적이고 믿을 만한 데가 한 군데 있었으면 잘 아는 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방법을 취득하는 거를 내가 방지할 수 없어서 소개는 안 시켜드리죠. 저한테도 네.
어떤 그 취재를 해주세요. 어떤 이 흥신소 역할을 해주세요. 자기 그 관련된 사람 돈 얼마 줄지 들 테니까 담당 역할을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불법일 가능성 매우 큽니다. 만약에 누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흥신소 신분센터 썼다가 만약에 이분이 불법적으로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같이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사죄로 처벌될까봐 변호사들이 소개 안 해주는 거죠. 자, 스토킹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스토킹. 너무나 많은 네. 범죄들이 있어서요. 범죄들이 있어서 그냥 뉴스를 찾아보면 스토킹 범죄가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스토킹 범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일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불순한 목적으로 이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지나가면서요, 지하철에서 너무 그 자기 이상형을 만났어요. 가서 전화번호 좀 물어보고 따라갔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정당행위로 볼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의 범죄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자분이 싫습니다 이렇게 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언제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운 거지만 법에서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이 정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네. 연락을 하는 것이 불안감을 야기한다. 그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서 있으면 불안감이 조성한다고 생긴 게 그렇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지속적이고 주관적이니까 반복적인, 자의적인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다. 이게 네.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만나서 쫓아다니는 것보다 SNS나 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추적을 해서 괴롭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메시지 많아요. 보내고 네. 뭐 보내고 연락하고 이 행위 자체도 모두 다 스토킹 범죄에 들어오는 거고요. 지속적이다, 반복적이다. 근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다. 네. 거기부터 지금 저기 불법에 조금 좀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3자를 시키거나 어린아이를 시키거나 심지어 동물을 시켜서 무엇을 가져다 놓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했던 얘기인데 예전에 미투 국면에 노 민스 노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앵커 얘기한 대로 뭐 살아가서 마음을 고백한다 이런 행위는 말씀하신 대로 통념이지만 상대방이 노를 하는 순간 그 다음엔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전주환 사건 언급하면서요.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으려 하지 앙심을 품었다. 다른 사람을 해쳤다 얘기했는데 같은 사람이며 동일인인데요. 재판은 다른 건이었어요. 재판, 예. 다른 건 동일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스토킹 피의자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중년이 많았어요. 청년층과 중년층 비슷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젊은 층에서 이 범죄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리고 온라인에서 많은 증거들을 남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주로 처벌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 연령대별로 스토킹 범죄를 누가 처벌받았는가 보니까 연령대별로 비슷합니다. 20대가 21.5%로 가장 많긴 하지만 40대 21.2, 30대 20.9%, 50대 19.6%예요. 40대 50대 적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40, 50대가 전체의 40.8%를 차지하는 건데 20, 30대가 42.4%니까 예.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교제가 활발한 젊은 층에서 스토킹 범죄가 많을 거다 이런 사회 통념이 사실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스토킹 범죄는 계획적이고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이제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도 굉장히 이제 이 범죄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좀 흉악한 범죄 또 여기 비율이 좀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남성이 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그건 높았고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전체 피해자의 한 81.2%를 차지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범죄가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층이 아니라 중장년층까지도 이 강력 범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은 스토킹은 일상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주진우 기자님도 방송하시니까 네. 뭐 스토킹하는 팬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생팬도 네, 어떤 관점에서는 스토킹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과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사실 중장년층이 훨씬 더 집착하거나 상실감에 빠지는 그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상황을 빨리 헤쳐나올 수 있지만 이 지배력과 이 집착력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혼자서 그 집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해서 멀리 가는 사람들 많아요. 네, 60대 스토커 그리고 70대 스토커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엄마를 죽이겠다고 이제 동거녀를 협박한 50대 스토커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다가 헤어질 수 있죠. 헤어지고 나서 스토킹 행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본인 주장은 내가 받을 돈이 있다라고 정당한 행위였다라고는 하지만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집 앞에서 뭐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했던 행위가 이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더라도 돈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 아니다. 이건 스토킹이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요. 보통 이제 연인 간에 좀 폭력성을 보이거나 집착하는 특히 지배력이 강한 그 어떤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헤어진 여자친구나 뭐 전 아내를 상대로 협박을 하다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꽤 많습니다. 자, 헤어져. 그랬을 때 네. 좀 울고불고 매달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면 선이라는 게 여기도 또 애매한데 어느 정도면 좀 걱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면 경찰이나 그 공권력에 좀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마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불쾌감과 회피하는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 그때는 사실은 그냥 인간의 문제예요. 내가 너가 싫다는 걸 여러 차례 알아듣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거부하면서 그 거부했을 때 보통은 위협적이거나 협박성 발언이 나온다. 안 만나주면 어떻게 되겠다. 그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안 만나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요. 자해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협박이에요. 그것도요? 네. 나를 공격하면서 너한테 심리적 타격을 준다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나 죽어버릴래, 그거 안 돼요? 협박죄, 네. 협박으로 처벌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스토킹 처벌 만들 때 취재했던 사례 중에 학원 강사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헤어진 남자가. 네. 근데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이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연인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 법이 없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뭐 소란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경범죄 처벌을 했는데 그런 행위가 5-6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원에서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당연히.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학원을 그만두게 된.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려고 하니까 계속 이제 그거를 따라다니는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찰이 오면 크게 난동을 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시한 뭐 헤어지지 말자, 나랑 다시 만나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이 이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네. 금방 빠져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스토킹 범죄가 가지고 있는 단면. 그게 근데 처벌을 막상 하려고 하면 막상 크게 뭐 어떤 행위를 아직 한 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거도 어려워요. 찾아온 거를 일일이 내가 어디 가서 그렇죠. CCTV를 구해오거나 올 비디오를 때마다 찍을 수도 핸드폰으로 없는데 찍을 찍을 수도 수도 없잖아요. 없고. 그래서 그 행위 특정도 굉장히 어려운 범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 애매모호성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만들어져도 이제 한 97건 정도 기소된 걸 보니까 16% 8%를 제외하고는 다 집행유예 벌금 형적에 그렇죠. 그쳐서 네. 아직까지는 양형 기준도 좀 미약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변호사님? 구성률도 4%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직 이거 좀 엄히 처벌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토킹한다 그럼 이거 감옥 가는 일이다. 이거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자, 지속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나 죽어버려 이렇게 협박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자도 과격하게 안 보내고 난 너만 사랑해. 너무 사랑해. 오늘도 비가 와. 그래서 보고 싶어. 그다음에 오늘은 비가 안 와. 그래서 보고 싶어.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보내면 스토킹입니까? 스토킹이고요.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이에요? 없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어떤 문자나 음향을 보내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었거든요. 생각나 뭐 사랑해 계속 네. 너만 원해 이런 것도 보통은 그런 연락이 오면 네. 보통 피해자들이 수신을 차단해버려요. 수신 차단을 안 했으니까 이거 근데 뭐 그 저 사람이
사람이 뭐 나한테 그래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네요. 그러면 이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합니다. 그럼. 그리고 심지어 번호를 바꿨는데 또 찾아옵니다. 어떻게 네. 알고. 그 모든 행위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인가요? 이게 횟수의 문제도 있고 보통 이런 범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얘기한 대로 낮은 수위에서 시작을 하다가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점점 수위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연락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완전히 일상을 옥죄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뭐 그래서 그 징역형을 받은 사건들 보면 뭐 자기 속옷 사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흉기만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그러면 이 사진 하나만 놓고 보면 무슨 맥락인지는 모르지 잘 이제 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뭐 예를 들면 수백 개의 문자를 그런 식으로 보내왔는데 그렇게 보내면 굳이 말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엄청난 이제 공포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네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내가 원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건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잖아요. 안 하죠. 예, 그걸 이제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캐치해야 되는데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TV 나가면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사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망상이나 이런 게 집착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지나가다 한번 쳐다봤는데 사랑 고백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를 좋아하는데 이제 튕긴다 뭐 이런 잘못된 관념들이 많은데 좋아했는데. 예, 그 공감 능력 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죠. 오경민님께서 꼭 엄벌해야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요. 집행유예는 바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벌금 맞으면 벌금 맞았다고 또 보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시 이 스토킹의 수위를 높이는 그리고 반복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엄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아주 경미할 때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신고를 해서 또 그걸 쌓아놓는 게 중요해요. 일단 신고하는 것도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조사 받아야 되고 네. 증거 수집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경고를 주지 않으면 너가 처음에는 좋아했잖아. 네. 예, 약간 그 피해자 탓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흥신소 써가지고 보복한다던가 사람들 데려와서 다시 보복한다던가 이런 거면 안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그리고 또 공개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온라인에 공개하고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많아요.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상사가 그 추태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임원이었던 A 씨가 회원들이 참여한 카톡방에 회장이었던 그 B 씨가 이제 괴롭힘을 하니까 이 스토킹 혐의로 회장직 물러나야 된다. 혼자서 여성들에게 나쁜 짓을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걸 이제 스토킹 가해자였던 사람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던 사건이고요. 검찰에서는 유죄로 보고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의 목적으로 하면 위법성 처벌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A 씨라는 사람이 일부 이런 스토킹처럼 뭐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아침 뭐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보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회원들 입장에서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보낸 것 정도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군대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나는 그냥 뭐 호감을 표한 건데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해자가 오히려 이거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그렇죠. 이걸 제기하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폐쇄적인 곳에서는 이거를 피해자가 더 문제를 드러내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알리면 바로 개입이 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눈물을 나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아해요. 나는 너무 좋아해.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을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연락하게 되고 자꾸 마주치게 되고 쫓아다니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사랑입니다. 스토커가 아닙니다. 이렇게 왜 기준을 나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 자 팀장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구별해내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스토킹은 폭력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싫은데 강압적으로, 싫은데 또다시 나타나고, 그렇죠. 싫은데 주거 침입하고, 싫은데 해킹해서 뭔가 정보를 계속 보내고. 거기는 나만 있지 사실상 상대방 없는 네.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위협적인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건 그렇죠.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그건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게 스토킹이에요.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뜻을 찾아보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아, 괴롭힘이에요. 네, 상대가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면 나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것 간에 네. 지금은 범죄로 처벌한다. 이게 이제 법의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자, 김한, 손정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